중국 경제는 지난해 2023년 5.2% 성장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리창 중국 총리가 이 숫자를 확인했죠.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인 전체가 3년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나서 중국 경제가 반등하길 기대해 왔습니다. 일단 5.2라는 숫자 자체는 이런 예상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2022년에 3% 성장했으니까 중국 정부가 5%대 성장을 기대했던 바로 그 숫자와 일치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간 제가 중국 경제를 두고 아무리 가속 페달, 악셀을 밟아도 날 수는 없는 자동차다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악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는 일본 스타일의 장기 디플레이션에 이미 중국 경제가 빠졌다고도 했고, 로렌스 서머스라는 경제학자는 서구의 장기 침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성장률 수치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제쳐두더라도 중국이 근본적인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중국 경제를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하나가 빚, 부동산,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우선 빚.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중국 경제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이 서방 선진 경제들이 어려울 때 잘 나갔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중앙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분야, 특히 이 국영기업 같은 곳에 투자를 늘리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었는데요. 국영기업의 빚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간 투자는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상 비대해졌고 이 새 주체의 이자 부담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다. 이럴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뭐 이미 다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미 꺼졌습니다. 중국 경제의 30%까지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지면서 지금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2년 연속 신생아 수와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고령화 또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또 한계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제대로 반등하려면, 회복하려면 민간 소비 같은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지금 중산층이나 중국인들 대부분이 주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는 저축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축에 몰입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불확실성은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를 뒷받침할 상황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처럼 경기 부양을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난 15년간 투자를 늘리면서 빚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하기가 곤란해진 겁니다. 15년간 무려 빚이 꼭 2배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 경제 성장이 시원찮으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뛰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좀 어려워서 역시 양국 증시가 연초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 기강을 잡는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민간 기업과 시장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했죠. 이게 경제를 또 위축시켰습니다. 시진핑의 리더십까지 지금 불신받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 부동산과 증시 같은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복합 불황을 일본이 맞게 되는데 이것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과 하버드대 총장하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쟁점별로 이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많은 그 논쟁을 벌였던 분인데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클상의 침체 수준을 벗어났다,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한때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부각됐던 중국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더욱 걱정인 건 사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라는 게 경제에서 비롯되는데, 경제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빠지면 중국 정부나 시진핑 주석이 군사 모험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대만 침공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는 중국 경제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머스는 아예 장기 침체 이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Secular Stagnation이라는 건데, 원래 이 용어 자체는 1938년에 미국의 한센이라는 경제학자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의 끝자락에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기술과 인구의 한계 때문에 성장하기 어렵다,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침체가 일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센의 예상은 빗나갔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게 전쟁 특수를 몰고 와서 미국 경제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고 장기 침체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일본 경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침체에 빠졌는데, 이 서머스라는 경제학자의 주장 가운데 흥미로운 건 200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선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Secular Stagnation 쪽으로. 근데 이 장기 침체가 이제 드디어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은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이 투입 중심의 경제, 그러니까 국가의 투자라든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는 어느 순간 경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고도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도 외환위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불가피하게 그런 단계에 돌입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당분간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투자의 유혹이 크더라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말자. 이게 제가 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